김정은의 노예로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음 아니면 자유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사지판을 넘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따뜻하고 풍요로운 아랫동네 남한으로 온 뒷동네 북한 사람들. 이제는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33,000명에 달하는 이 자유인들은 떠나온 고향과 지금의 삶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 원고 따위는 없다. 거침없는 입담에 솔직하고 직설적인 내용으로 라디오 친구가 되어줄 자유를 찾는 사람들 자차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3일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 오충성 씨가 북한 DMZ 즉 판문점이죠. 이거를 아주 무단으로 돌파했습니다. 했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맞고 남측 지역에서 쓰러졌죠. 그는 무사히 구조됐고 긴급 이송 헬기를 타고 인천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한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 속에 지난 1년간 그는 무사히 몸에 박힌 수발의 총알을 꺼냈고 또 총상을 깨끗이 놔가지고 이 남한사의 본격적인 정착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탈북자들이 관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할까? 또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군에서 불렀을까? 여러 가지였는데요. 이게 안타깝던 오충성 씨의 소식이 며칠 전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드디어 요응이 나타났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4명의 자유북한인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4명의 자유북한인들과 오충성 판문점 용 오충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충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다 아시는 분이죠? 네, 당연히 알죠. 누굽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네. 그럼 오늘 이야기에 출연된 게스트들의 초청된 손님을 게스트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 초청된 손님들의 자기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에 총알은 받은 적 없지만 그래도 자유를 찾아서 온 오충성 씨 선배이자 남한 정착 5년차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네. 씨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북한 방송국 기자로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자유북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민군 24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윤경철입니다. 오늘은 출연자가 아니라 그 김은강 대표님과 함께 이열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랑 같이 오늘 한 몇십 분 잘 놀아야 되겠죠. 네. 즐겁게 이야기하며 놉시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기자 이예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마 방송으로 듣다 보니까 음성뿐이어가지고 얼마나 예쁜 두 명의 여성분인지 막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분은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선전대에서 룰랄라 릴릴랄라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무용을 잘 부르는 그런 이쁜 2명의 민. 한 분은 굉장히 이게 남아처럼 의젓하고 씩씩하고 아주 한 가닥 무술도 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포주가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오늘 오충성 씨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 오충성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전격적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보셨는가요? 네. 이미 일본 기사를 보기 전부터 오충성 씨가 남한을 넘어와서 총탄에 맞아서 그 시시각각 뉴스를 저희는 같은 동포로서 정말 살아야 된다. 네가 왔으면 무조건 살아서 그 어떤 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손에 땀을 쥐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서 그 뉴스보다 그 지난날 흘러왔던 그 오충성 씨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렇네요. 네. 이야기 순서가 좀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다 아니까 오충성 씨 우리 북의 우리 청취자들도 아는 줄 알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제때 저한테 기tim을 주셨네요. 그러면 아마 군인 출신이었던 우리 윤경철 씨는 작년 11월 13일이었죠.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 정말 목숨을 걸고 DMZ라고 하는 군사분계선
판문점 공동구역을 무단으로 돌파한 오충성 씨 그때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뭐 오충성 이제 여기로 말하면 상등병이죠. 예, 북한으로 말하면 상등병. 예, 상등병. 오충성 씨가 이제 넘어올 당시에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지역으로 놓고 보면 이제 DMZ 쪽 아닙니까? 이제 경계가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용감하게 오신 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리 총뿌리가 어릴 겨누도 자기의 새로운 삶과 또 자유를 갈망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앞길은 막지 못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문점에 있는 게 무슨 72시간 다리예요? 48시간 다리. 48시간 다리죠. 48시간 다리. 예, 그 48시간 다리를 차를 몰고 왔죠, 충성 씨가. 그렇죠. 예, 차를 몰고 오다가 그냥 차를 몰고 오려고 했나 봐요. 그러다가 그럼요. 거기에 턱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좀 하는 동안에 북한 군인들이 무장을 들고 한 12명 정도가 연발로 사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청탄알이 날아오는 속에서 이 오충병, 상등병이 남쪽으로 뛰다가 청탄에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쓰러졌죠. 예, 그렇게 온 기억이. 기억이 아주 저 똘똘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아마 기억하기는 그 대낮이었어요. 그 오후 3시 15분경이었거든요. 그 판문점 군사 공동경비구역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접근하고 초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48다리가 있는데 그게 북한 찝차 트럭이 쫙 고속 질주해서 옵니다. 거기에 탄 사람은 오충성 씨 혼자. 그 다리에 닿아가지고 아마 차단막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단막 내리니까 거의 근접해 오면서 그 경비병이 아마 서라고 그랬죠. 차단막은 안 내렸던 것 같아요. 서라고 하는데 서서히 서는 것처럼 하더니 차단봉을 내리는 김새 쏜살같이 그걸 뚫고 나가서 바로 몇 메다에 있는 군사분계선 판문점 우리가 그 공동경비구역 아시죠? 네. 거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참 멋있던 거는 오충성 씨가 그 트랙을 탄 채로 아마 그대로 남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아예 턱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퀴가 빠졌던 거예요.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급히 회의장 고 채점을 해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딱 넘어왔는데 뛰어왔는데 바로 그때 항상 잠복에 있은 것 같아요. 북한군이 3명이 바로 꿇어 사격. 한 놈은 또 엎드려 사격. 한 놈은 이제 서서 조준 사격인데 이거 사격 훈련을 얼마나 못했는지 하나도 맞춘 놈이 없어요. 마지막 가라에 이 발 그리고 가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흉탄 맞았는데 한편으로서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뒤에 막 북측 지역에 또 경계 서고에 있던 10여 명 됐죠. 이 경비부대가 쫙 떨쳐 나왔는데 그때는 벌써 이미 대한민국에 그 지키는 부대장이 직접 3명이 보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측 지역 그 회의장 그 건물 밑에 쓰러져 있는 그 오충성 씨를 가서 완전히 뭐 아슬아슬한 이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거기다 대고 또 총포탁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 구한 우리 오충성 씨 아주대병원에 이제 긴급 이송해 갔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용적인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DMZ라고 하는 군사분계에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쫙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DMZ를 갖다가 무단으로 돌파한 분들 알고 계시나요? 알죠. 저는 애인이랑 함께 DMZ 넘어와서 손잡고 이제 가다가 만약에 지뢰가 터지거나 지뢰를 밟으면 밟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산 사람만 무조건 자유를 찾아가자 이런 약속을 하고 몸에 이제 지압과 함께 면도는 날까지 몸에 차고 왔던 서경화 원장님이랑 그 사모님 그분들을 알고 있고 또 자주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서경화 원장님 알아요. 저도 이제 그분 지금 뭐 서울에서 큰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엄청 부자예요. 돈도 많이 버시고 환자들도 뭐 북에서 온 그 독특한 고려치료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오던데 네. 언젠가 제가 두 부부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좀 짓궂게 이야기했죠. 아니 그렇게 정말 지뢰를 밟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시라라고 이렇게 했던 두 분인데 왜 요즘 이게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그랬더니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그날의 생각을 저 양반이 지금 잊어먹고 있다. 그래서 석 위원장은 아니 우리 와이프가 잊어먹다 그러면서 아주 질긋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고도 저는 이제 DMZ를 노후 기순병사 뭐 그리고 또 뭐 별하별 기순병사 다 있어요. 예, 그럼 엄청난 사람들 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판문점 영 오충성 정말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술하면서 그 집도의가 아마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였는데 네. 수술하면서 이제 그 배를 개복하다 보니까 활짝 열었는데 수술하면서 뭐가 발견됐죠. 뭐였어요? 해충. 예, 기생충이죠. 기생충. 네. 북에서는 해충복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해충이라고 그냥 합니다. 해충이라고 에이 이거 잘 모르면 거시라고도 얘기해. 거시라고. 거시 나는 거의. 근데 그거는 네. 실제 면에서 북한에서 그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이게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평민들도 보게 되면 그 봄하고 가을하고 해가지고 김일성 시대부터 해가지고 해충구제를 했었어요. 예, 1년에 2번씩 했었는데 군인들은 해충구제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충이 있다는 걸 북한 사이로 봤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응당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군 거죠. 출신이었던 우리 그 윤 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 기자님. 진짜 그게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전 북한군의 이제 그 기생충 문제가 예. 뭐 어충성 군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그 기생충 약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진짜 기생충 약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못 해봤으니까. 근데 일단은 주긴 줍니다. 유엔에서 그게 나오긴 하거든요. 기생충 약을 먹이라고. 하지만 그게 유엔 약은 아니고 우리 북한에서 제조한 약인데 그 고려약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루를 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먹어도 예, 저는 없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이 새 세대가 쓴 북에서 쓴 해충 구제약과 구충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 이전 세대가 쓴 구충약은 다르네. 저희는 어떤 걸 먹으면 학교 다닐 때부터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볏짚을 우려서 아예 커피처럼 이게 새까만 그런 물이에요. 사약인가요? 그 사약을 갖다가 마셔야 되는데 쓱다 세상에 이렇게 썩은 거는 그게 다 도망쳐요. 그럼 엄마들이 또 따라가 가지고 먹이는데 그래 2번씩 먹이는데 그래도 요즘은 고려약 가루를 먹인다? 저희가 있을 때는 그 짐승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새카만 그 알약 같은 거 짐승 사료처럼 생긴 거. 그거 나이대별로 해서 그람수에 따라서 줬었거든요. 예, 나이가 뭐 7세 미만은 몇 그램에서 2g, 3g 정도 주고 나이가 뭐 3, 40대 되는 사람들은 또 그람수에 따라서 그렇게 줬었거든요. 짐승 사료처럼 이렇게 조금의 새까만 건데 그런 거 그렇구만요. 줬었거든요. 예. 김정 씨는 여기 와서 구충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양에서 살 때는 했는데 여기 와서. 여기 와서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해봤어요. 네. 저한테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새 세상에 왔는데 내 그 배안도 좀 새로운 세상을 만나라 해가지고 과거에 있던 뭐 해충이 됐든 뭐 요충이 됐든 다 나가라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구충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뭐 가면서 약국에 들려 구충제 주세요. 해충제 줘요. 근데 여기 거는 말이죠. 이렇게 딱 먹으면 해충이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돼요. 물이 돼 나가요. 근데 저쪽 북한은 그게 다 나가잖아요. 그래 죽어서 나가죠. 물이 돼 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그 독한지 하여튼 뭐 충이라고 생긴 건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먹기에도 괜찮고 사실 우리 북한의 우리 정말 어른들 몰라도 어린애들 특히나 영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 얼마인데 안 되는 밥이나 영양물을 먹고 그걸 또 해충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으니 가뜩이나 부족한 영양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는지 그래서 기왕 우리 그 대한민국이 요즘 북한에 엄청난 지원물자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해충약도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남한의 그 좋은 해충약이 아마 북한으로 속속
도착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영적 행동을 통해서 온 대한민국이 알고 세상이 아는 오충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충성 용사가 어떻게 지낼까라고 알고 궁금했댔는데 바로 이틀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가 내가 자세히 봤는데요.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이야기 있느냐 하면요. 북한에서의 삶과 또 남한에서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왜 남한으로 그렇게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느냐 이 질문에 대답이 있거든요. 저는 왜 왔느냐. 저도 뭐 이유가 있었겠죠. 다들 이유가 있는데. 오충석 씨는 어떻게 돼서 왔다고 하죠? 우리 에린 씨 좀 설명해 주시죠. 만취에서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만취에서 판문점 구경을 가자 해서 왔다가 어떻게 좀 사고적인 걸로 해가지고 여기 넘게 됐다고 했는데 뭐 오충성 씨 말로는 친구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어쨌든 나는 이렇게 왔다 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조건 사살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좀 어떻게 뭐 친구에 대해서 행방을 모르니까. 네. 우리 윤경철 씨는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뭐 운전병 하면은 뭐 군부대 안에서도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게 좀 편하고 근데 이제 그 JSA 그 지역에 가나라는 차들은 보면은 그게 여단장 차도 아니고 이런 순찰 차들이거든요. 민경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쭉 오다가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오다가 차를 몇 번 빠졌다. 예, 빠졌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 책임감에 한해서 술 먹었던 게 그게 혹시 깨는 순간에 그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가 만약에 이제 빠지면서 이제 뭐 손상이 갔으면 그건 운전병 본인이 돈을 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에다 전화를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고 또 그걸로 이제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내가 또 이제 김정은이가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엄중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예, 바로 그냥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론과의 인터뷰는 너무 공식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기의 진속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기에 좀 북에 있는 가족도 좀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오충성 씨가 의식을 깨고 나서 눈을 탁 떠봤는데 바로 그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게 태극기네요. 제가 대한민국의 남한에 무사히 왔다라는 그 안도의 숨을 쉬는 그 밝은 얼굴에 대해서 그때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그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항상 얼굴이 굳어 있고 근심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을 좀 돌려줄까 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줬더니 저거 내 북에서 본 영화다 하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래 드라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의 어떤 인식과 그날의 그 행동을 결국은 부추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전에 그 남한에 대해서 드라마랑 그 영상물을 보면서 남한에 대한 그런 마음속으로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어쨌든 술을 꽉 마신 상태에서도 내가 남한으로 가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좀 높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실 뭐 DMZ라고 하는 그 북의 2,500만 명 중에서 그 DMZ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봐야 뭐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수십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특권의 어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남한으로 오지 않아도 그 제도 하에서 살 수 있는 이 젊은 병사가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단연 죽음을 무릅쓰고 엄청난 총알을 맞고 사경에 처할 정도까지 돼가지고도 끝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하는 그 자세,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탐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요. 이번 산케이 신문하고 밝힌 그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그가 김정은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북한에서 뭐 살 수 없다. 세습 지도자를 무리하게 신격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배급이나 이제 월급을 안 주고 통제를 하니까 북한 사회가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기관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챙겨서 단속하는 사람들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두 가지 지금 현재 문장이 나왔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북한 체제에서는 죽는다. 그리고 세습 지도자를 무리하게 신격화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같은 어떤 연배의 우리 세 분인데 뭐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죠. 실제 저희도 그쪽에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면 배급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각자의 뭐 장사를 해먹고 산다던가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체의 생산물을 가지고 그 회사 사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팔아서 70%를 바치고 30%를 개인이 가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자기 집안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불법을 하게 되면 또 간부들은 그 불법을 또 눈 감아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또 담배 한 거 우리 뭐 고양이 담배 한 보로 뭐 이런 걸 꼭 뭐 받고 그래야지만이 조금씩 눈 감아주고 그랬었잖아요. 변치 않은 문제 가지고도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삶은 어청성 10번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같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더욱이 신기했던 게 어릴 적에 김일성이가 뭐 나무 가지를 하나 내려서 바람을 불어서 항일 유격대원들을 태우고 산을 넘었다 이런 걸 교육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대통령이 됐고 또 손자란 이유로 또 3대까지 지금 세습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또 3살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백두산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황당하다. 너무 3살짜리 어이없다. 아이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신격화하는 허무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오충성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이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돈을 못 벌고 이달엔 돈 못 벌었으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할 데도 없죠. 지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뇌물이라든지 기타를 오는 여러 가지를 뜯어가지고 살겠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결국은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의 아주 직설적인 발언. 이 발언이 지금 남한과 또 일본 신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발언에 굉장히 이제 제가 주목을 했거든요. 우리 경철 씨. 그게 뭐 북한 내부에서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 있었죠. 북한 내부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정은의 그거를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별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도 있을 때 같았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뭐 하겠으면 하고 뭐 원수칭호를 받던 최고사령관이 되든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라고 하면서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네요. 같은 동년배인 우리 예린 씨,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가요? 네, 저도 공감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말해서
그 뭐라 할까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시대하고 김일성 시대 때는 우리가 좀 우상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와가지고 그 300만 명이라는 그 국민들이 굶어 죽으면서 실제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김정은이마저 그 우리가 우상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북한 주민이 이제 얼마나 더 굶어 죽어야 될지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 3대 그 부자들에 대한 이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계층들은 우리가 탈북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많아지니까 실제 말해서 그에 대한 우상화라던가 신격화 그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북한의 젊은이들이 생각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어떤 소식통들 그리고 영화라든지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북한의 고향의 우리 젊은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상당히 절감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분의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충성 씨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한으로 왔으니까 남한의 언론 TV나 방송에 또 신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 신문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일본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전에 그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그래서 몇 명이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인터뷰 그 돈이 저희들한테 주는 게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일본 신문이 먼저 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오충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일본보다 좀 못하지 않았을까. 일본도 북한을 좀 찌르기 위해서 자기네가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와 그래요? 네. 경철 씨는요? 뭐 저도 딱히는 본인이 오충성 씨라면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먼저 뭔가를 감사하다는 인사 내지는 뭐 그간의 걸 알려주고 싶었겠는데 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오충성 씨 입장에 제가 서 있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충성 군인이 올 때 받아준 거는 다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고 또 그 사람의 수술비 그 사람이 올 때 돈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모아가지고 솔직히 뭐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움의 인사락도 전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또 북한군에 대한 진면 면모를 보여주는 시간을 저는 가질 겁니다. 아 그렇네요. 하긴 뭐 지금의 그 오충성 씨의 인적 상황은 극도의 좀 보안 상황이라 쉽게 알 수도 없습니다. 저희 NKTV도 또 많은 언론들이 오충성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보완되다 나니까 알 수 없었는데 이 일본 언론은 굉장히 재간이 좋아가지고 어떻든 그 숨어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걸쳐가지고 끝내 찾아내는 아주 그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돼가지고 오충성 씨하고 접근하게 되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고요. 어떻든지 저는 산케이 신문이 됐든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됐든지 자기가 온 동기와 그리고 그 떠나온 그 고향에 대해서 자기 솔직하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다시 깨어난 영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오충성 씨는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뭐 몇 살이든가요? 24살이요. 아, 24살. 24살이면 그의 앞으로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마 같은 연배니까 고민도 했겠는데 오충성 씨가 이제 우리 경철 씨 앞에서 지금 같이 한잔 나누고 있다. 그러면 경철 씨가 뭐 오충성이 질문을 받았어요. 네. 아니 선배님 저보다 먼저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진로를 잡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공고해 주겠습니까? 야 너 이 자유북한 방송 기자로 오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일단은 선택권 자체를 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선택 그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할 것은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걸 해서 내 앞으로의 또 삶을 또 이어나가겠는지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냥 본인이 선택을 응원해주고 또 선배로서 조금 도움이 된다면 예, 공부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정말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무사히 이겨내고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면 이 20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인생이 차려질까에 대해서 한 번쯤 아마 꿈을 꿔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경철 씨가 한 이야기는 좀 본인의 그 결심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제 질문으로선 질문이 답으로서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저 누나된 심정에서 이제 지영 씨는 어떤 진로를 이제 공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너희 희망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북한 주민들 다 똑같이 장군님이 딸이 되겠습니다 혹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누구라도 3살 어린이 보고 희망이 뭐예요 하면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노래 잘할 가수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희망을 또랑또랑 이야기를 잘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우리가 그 북한에서는 정말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정신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충성 씨도 만약에 그런 정신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택을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선택을 못 하고 있다면 저는 오충성 씨가 제일 잘하고 재밌고 해보고 싶은 일에 무한정 도전을 해보라고 할 거예요. 해보다가 또 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무한정 해보다 나면 재미있는 일을 꼭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렇네요. 진정이 느껴집니다. 예린 씨에게서 충성 씨는 동생인가요? 오빠 되는가요? 오빠뻘인가요? 동생이죠. 충성 씨가 동생뻘 되는만요. 그 누나로서 누나 나 어떻게 했으면 뭐 해먹고 살까라고 하면 뭐라고 알려줄 거예요? 저는 먼저 대한민국을 먼저 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말해서 저희 오게 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그 좀 뭐랄까 그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는 눈으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을 먼저 알고 이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우선은 배우는 게 힘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뭔들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배웠으면 좋겠다. 대학이라면 국가에서 다 지원돼가지고 그 대학을 다닐 수 있잖아요. 못 배운 걸 우선은 네가 다 배워서 네 진로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좋은 아마 그 충고를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24살의 오충성 씨한테는 정말 그것이 빛나는 길인지 모르겠고 성공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학으로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돈을 버는 직접적인 현장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음악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재주가 있다면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진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해외에 자기가 뭐 꿈을 두고 있다면 해외로 뭐 갈 수도 있겠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원고도 없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북의 시청자들을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형도 없고 부모님들도 물론이고 이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느냐. 아까 우리 예린 씨가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그 34세 이전 나이에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대학 등록금 이게 전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생활비까지도 국가가 주니까 저는 이런 좋은 세상에 온 오충성 씨의 앞날이 더더욱이 기대되네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우리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진로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방송을 결정하기까지 뭐 어떤 복잡한 선택 과정이 있었는가요?
우리 저 남자인 우리 그 경철 씨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돼서 이제 예, 정말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은 예, 자유북한방송국에 오기 전에 사실은 그 무슨 사명감이라든가 예, 그걸 못 느껴봤고 자유북한방송국 기자와 나의 거리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기자가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좀 준비가 돼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게 자유북한방송국에 이제 왔는데 와서 일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일하면서 제가 찾은 게 사명감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야기는 끝간데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마칠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아쉽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 미룬 채 아마 이 방송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혹 자정이 드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충성 씨처럼 죽음을 넘어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갖춰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음 아니면 자유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생긴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 또 저희 자유 북한 방송은 그런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